향후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세계 경제의 성장, 저물가 고성장 이 시대가 온 것이 이제 중국의 고성장이 힘입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저물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몇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일종의 뭐 온다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회가 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고령화, 뭐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실부 민주주의 사회가 온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의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은 한 260% 정도로 벌써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쪽 거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의 채무 비율이 좀 증가했는데요. 뭐 다른 나라들도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스가 한 220% 되고요. 이탈리아가 한 180%, 미국도 한 150%, 우리나라는 50% 정도로 아직은 낮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 채무가 자꾸 증가하면서 1인당 국가 채무가 1억 원이다. 이제 이런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래도 엔화가 기축통화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260% 정도 되더라도 견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일본의 엔화 관련된 것, 통화 정책, 국가 채무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래도 통화가 기축 통화다 보니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채무 비율이 높죠.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이제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일종의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 정도 채무 비율을 가지고 현재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제 이런 길을 좀 따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의 이제 국가 채무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OECD 국가의 사회 지출하고 국민 부담률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국민 부담률은 우리가 조세, 세금 내는 것하고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사회보장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친 것입니다. 일종의 사회보험료라고 그러는데요.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것을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GDP로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비는 이제 연금, 우리가 의료, 기타 뭐 우리가 간호, 뭐 개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장급여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일본의 재무성에서 2020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횡축에는 국민 부담률, 소위 말해 조세와 사회보험료 이걸 새 GDP 대비해서 비중이 나와 있고요. 종축이 보면은 일반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일종의 급여죠. 사회급여에 해당되는 것에 GDP 대비해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은 그 사회 급여비가 증가하면은 국민들의 부담률도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를 더 내게 해서 급여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199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015년 이 기간까지 오는 동안에 보면은 사회보장 급여비는 GDP 대비해서 아주 급속하게 증가했죠. 그런데 국민 부담률은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 재무성에서 이제 이 자료를 낸 이유가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일본은 2060년이 되면은 사회 급여 비율은 저렇게 거의 30% 수준의 GDP 대비해서 30% 수준에 육박하게 되지만은 이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거두지 않은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저런 특이한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 특이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가 채무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급부와 부담의 밸런스가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일본의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사회 급여는 많이 주지만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조세 부담이나 사회 부담률이 그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조금 특이한 그런 현상인데요. 일본의 사회 지출 규모를 실제로 보면은 GDP 대비해서 한 22.3%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대략 19.9%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약간 사회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뜯어서 보면은 일본은 고령자 관련한 급여비 비중이 거의 67%를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고령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현역 세대에 대한 지출, 우리가 역시 사회급여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고령자들에 대한 지출이 있을 거고 현역 세대에 대한 지출 이게 있을 텐데 현역 세대에 대한 지출은 영국이나 독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면서 사회급여가 증가하는데 사회급여 지출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에게 사회급여의 비중이 더 많이 배분되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역 세대에 대한 지출은 아주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대비해서 국민 부담률,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해서 부담하는 것은 일본이 한 43% 정도 되는데요. OECD 34개국이 이렇게 쭉 있다면 그 중에 2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은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사회급여는 중간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고 국민 부담률은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재무승에서 이야기한 언밸런스, 양자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급여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 부담은 그대로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를 좀 이제 단순하게 그래프 선으로 좀 추상화해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부담을 증가해서 사회급여도 더 증가시키는 것. 결국 사회급여가 증가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도 같이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은 사회급여는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률은 GDP 대비해서 그대로이니까 계속 OECD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갭을 이제 일본은 어떻게 메꾸었을까? 당연하죠. 이 갭은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로 메꾸게 되는 것이고요. 재정 적자로가 누적되면은 이게 국가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비율이 이제 그렇게 높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밟아온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일본이 밟아온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재정 지출하고 제가 재정 수입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보시면은 일본이 재정 수입에 비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90년부터입니다. 보시면은 재정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재정 수입은 거의 20년 이상 제자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이제 계속 누정되게 되는데요. 일본이 재정 지출이 90년대에 이제 급증하게 된 것은 이제 저성장이다 보니까 이때 여러 가지 저성장을 이제 막으려고 그런 공공 지출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고령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에 관한 것, 개호 뭐 이런 것들, 의료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지출 때문에 이제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대신 저성장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 수입은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악어의 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은 밑에 턱은 거의 그대로 수준이고 위턱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일본의 이런 재정 수지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악어의 입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악어의 입에 바로 이 턱 정도 와 있다. 이제 조금 이것들이 이제 지출과 수입이 약간 언밸런스를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국면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분이 확대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질문입니다. 왜 일본은 세수 증가에 실패했는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세수를 증가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게 급여를 충당했는데요. 일본은 세수 증가에 이제 실패했습니다. 저성장 때문인가? 그것도 일부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 있었는가? 예, 조세 저항 부분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야시로 나오히로가 이제 2016년에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실버 민주주의, 고령자 우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실버 민주주의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쪽수가 많은 사람,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투표에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고령자층 같은 경우 투표율도 높습니다. 우리가 20대에 비해서 60대 이런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파워를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실버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고령자층, 실버층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의 투표를 통한 정치적 파워가 커지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세수 증가는 특히 민감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사회보장 개혁이나 재정 건전성이 자꾸 이제 브레이크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일본은 그래도 연금 개혁을 했고요. 이제 세금을 올리는 것, 뭐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많은 브레이크에 걸리는 것이죠. 소득세와 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에 관해서 저항이 크죠. 소비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에 민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소득은 거의 없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비세 인상에 관한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소비세가 일본은 1989년에 처음으로 3%로 소비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일찍 도입했는데, 일본은 이제 89년에 소비세를 3%로부터 시작해서 97년에 5%로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은 이 소비세만 인상한다고 그러면은 선거에서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이제 민주당이 10%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에서 10%는커녕 8%로 인상하는데 일본은 무려 17년이 걸리게 됩니다. 아베 정부도 이제 2014년, 2016년 이때 소비세 증세를 이쪽에 그때는 연기하면서 이제 의석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선거를 보면은 소비세 이슈를 가지고 소비세를 올리겠다 하면은 선거에서 지게 되고, 소비세를 증시하는 것을 몇 년 연기해야 되겠다 하면은 의석이 증가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세 저항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선거에서 세금의 인상안 이런 것들은 계속 선거에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소비세 인상이나 이 세금 인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실버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 인구 대비해서 유권자에서,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대충 숫자가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한번 보면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2022년 기준에서 보면은 20세에서 59세, 20대,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60세 이상이 1,300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숫자 정도에서도 만만치 않게 이제 실버 민주주의의 파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가면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인구는 매 10년마다 거의 400만 명씩 이제 감소합니다. 신기하게도 거의 400만 명씩 감소해요. 그래서 2030년에는 거의 2,700만 명이 되고요. 2040년에 2,300, 2050년에는 1,900만 명 이렇게 숫자가 감소하는데 60세 이상 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300에서 1,700만 명으로 거의 400만 명이 8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에 또 2,100만 명으로 또 400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2050년에는 이제 100만 명이 증가해서 2,200만 명이 되는데 지금 3천만 명 대 1,300만 명에서 이 정도의 어떤 교역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2050년에 가면은 이게 1,900만 명 대 2,200만 명으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다양한 개혁들에 있어서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버 민주주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은 저런 이제 선거뿐만 아니 선거에서 이제 저런 일종의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지방 선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몇 퍼센트 차이로 1% 차이, 2%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대단히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증가시킨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완전히 그 입증된 사실이 세금을 증가시키면 무조건 하여튼 선거에서 진다.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인구의 숫자를 보시면은 앞으로는 이게 훨씬 그 언밸런스가 심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실버 민주주의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몇 가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고령화에 따르는 이제 복지 지출 증가는 앞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증가 폭은 완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꼭 필요한데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지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수 증가 정책이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하고요. 세수를 증가하지 않고 사회 거푸만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는 이제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좀 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젊은 층은 소득은 많고 자산이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령층은 소득은 적고 이제 자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젊은 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에 기반한 이런 조세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어쩌냐 하면은 소비나 자산이 감당하는 그런 세수의 비중이 자꾸자꾸 증가해 가야지 계속 소득에 기반한 조세 정책을 펴게 되면은 나중에 세수도 증가하지 않게 되고 전체적으로 근로의욕의 저하로 이제 성장률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제 면에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사항이 이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고령사회 연착륙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뭐 그러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어디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아마 통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약한 고리는 통화 이쪽이 되게 될 거고요. 통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 통화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부채가 사회가 되면서 왜 통화의 불안정성이 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리즈에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역시 이제 지금부터 고령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실버 민주주의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아주 잘하면은 연착륙을 하겠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그 이후의 일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버 민주주의 사회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통화 혹은 원화의 가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꼭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데는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도 꼭 분산해야 됩니다. 기축통화라고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그 앞으로의 자산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이 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이 통화를 기축통화라든지 다양한 통화로 분산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